안녕하세요. 시니어 고민 상담소입니다. 오늘 사연을 소개하기 전에 제가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식한테 가장 서운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전화를 안 받을 때, 명절에 늦게 올 때, 그것도 물론 섭섭하죠. 그런데 오늘 사연의 어머니가 겪은 서운함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분이 겪은 건 자식의 눈빛이 바뀌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는 일이었습니다. 밥상 앞에서 내가 차린 된장찌개가 채 식기도 전에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과 후 불과 몇 초 사이에 내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오늘 사연 들으시면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사연 끝까지 들어주세요. 중간에 끄시면 안 됩니다. 이 사연은 남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가정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부모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76살,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혼자 살고 있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 동네는 서울에서 버스로 1시간 반쯤 걸리는 작은 위성도시입니다. 아파트도 오래된 곳이에요. 지은 지 30년이 됐지만 저한테는 이 집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곳입니다. 처음 이사 오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큰아들 성진이가 7살이었고 작은아들 성호가 3살이었어요. 이삿짐을 풀다가 남편이 성호를 번쩍 안아서 빈 거실을 한 바퀴 뛰어다녔습니다. 성진이도 신이 나서 따라 뛰었고 저는 박스 더미 사이에 서서 웃었습니다. 그때 이 거실이 얼마나 넓어 보였는지. 지금 보면 작은 거실인데 그때는 마치 운동장 같았습니다. 돈은 없었습니다. 남편 월급이 빠듯했고 저도 동네 마트에서 계산원을 했어요. 하지만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현관까지 뛰어나오고 밥상에 4식구가 앉으면 집 안이 꽉 찼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마음이요. 남편은 68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이. 전날 밤까지 저랑 나란히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잠들었는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저는 그날 구급차를 불렀고 병원에 달려갔고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걸 기다렸습니다. 그 짧은 복도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숙이던 그 순간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그 이후로 이 집이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밥을 차려도 혼자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혼자 봤습니다. 그 적막함이 처음에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뉴스가 나오면 저도 모르게 옆을 돌아봤고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면 그제야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8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 적막함에 익숙해졌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둘 있습니다. 큰아들 성진이는 52살로 서울 마포에 살고 작은아들 성호는 48살로 인천에 삽니다. 성진이는 무역 관련 사업을 하고 성호는 직장인입니다. 명절이면 왔습니다. 어버이날에도 왔습니다. 생신에도 왔습니다. 올 때마다 용돈도 놓고 갔습니다. 많지는 않아도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저는 자식한테 많은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밥 잘 먹고 건강하게 살면 그게 최고라고 평생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두 아들이 이렇게까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건강검진이었습니다. 작년 봄이었어요. 저는 매년 동네 병원에서 기본 검진을 받습니다. 보통은 결과지만 받고 끝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검진이 끝나고 간호사분이 오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박말순 씨 잠깐 진료실로 들어와 주세요. 그 말투에서 이미 알았습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진료실에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니터를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췌장 쪽에 혹이 하나 있어요.
크기가 좀 됩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멍했어요. 악성인지 양성인지는 정밀 검사를 해봐야 안다고 했지만 이런 6살 노인이 그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가 왔구나. 집에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 통장은 어떻게 되나? 남편 몫으로 남은 퇴직금은?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적금은? 아무 정리도 안 돼 있는데. 버스가 정류장마다 서고 사람들이 타고 내렸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도 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날이 오겠지. 나처럼 버스 창밖을 보면서 내가 남기는 게 뭔지를 세어보는 날이. 그래서 저는 두 아들을 불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같이 밥 한번 먹자고 했습니다. 따로따로 연락했어요. 일부러 검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만 했어요. 아침부터 준비했습니다. 시장에 다녀와서 갈치를 골랐습니다. 성진이가 어릴 때부터 갈치조림을 좋아했거든요. 된장찌개는 성호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된장찌개라면 밥을 2공기도 먹었어요. 나물도 무치고 잡채도 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걸 다 꺼냈어요. 두 아들이 오는 날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했습니다. 두 아들이 왔습니다. 성진이 먼저 왔고 잠시 후 성호가 왔습니다. 현관에서 두 형제가 인사를 나눴습니다. 밥상에 셋이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식사였어요. 성호가 인천에 새로 생긴 맛집 이야기를 했고 성진이는 손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두 아들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속으로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언제 꺼내야 하나? 지금 꺼낼까? 아니, 좀 더 먹고 나서. 밥을 절반쯤 먹었을 때 제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요즘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슬슬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 너희 아버지가 남긴 거하고 엄마가 모은 거. 어떻게 할지 이야기 좀 하자. 그 말이 끝난 직후 저는 두 아들의 표정 변화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둘 다 손사래를 쳤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엄마도 참 그런 소리 하지 마. 그 반응은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했습니다. 재산이 얼마인지를 말했습니다. 남편 퇴직금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적금과 예금. 현금은 다 합치면 4억 원 정도 된다고. 그리고 지금 이 집 아파트 한 채 있다고. 그 숫자가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맛집 이야기를 하던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잠깐 침묵했어요. 그 침묵이 불과 2초, 3초였는데 제겐 그게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봤습니다. 두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아까까지 편안하게 웃던 눈이 아니었습니다. 뭔가를 계산하는 눈빛.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이게 아닌데. 이 눈빛이 아닌데. 그런데 이미 내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진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며 저희가 형제니까 반반이 맞긴 한데 저는 엄마 모시고 살 생각이 있거든요. 엄마 곁에 있으면서 병원도 데려다 드리고 뭐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좀 더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성호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탁 났습니다. 형,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모신다는 말이 재산을 더 달라는 뜻이야.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라. 내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수고하는 게 있잖아. 형이 언제 엄마 병원을 데려다 드렸어? 작년에 엄마 무릎 치료 다니실 때 누가 모시고 갔어? 나잖아. 그거 몇 번이나 됐다고. 몇 번이 아니야. 내가 4번을 모시고 갔어. 4번이 뭐가 많다고. 형은 몇 번 갔는데? 제가 차린 밥상 앞에서 두 아들이 누가 엄마한테 더 잘했는지를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자주 전화했는지, 누가 더 많이 용돈을 드렸는지, 누가 설날에 더 일찍 왔는지, 마치 그게 전부 점수 계산이 되는 것처럼 저는 숟가락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찌개가 식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 술도 더 먹을 수가 없었어요. 두 아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고 그 소리가 귀 속에서 울렸습니다. 아침부터 시장 다녀와서 갈치 고르고 된장찌개 끓이고, 성진이 갈치 성호 된장찌개, 두 아들 좋아하는 음식으로 밥상 차렸는데 그 밥상 앞에서 이 꼴을 보고 있습니다. 1시간이 넘게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성호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나 그냥 갈게. 엄마 걱정하지 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진이도 어색하게 앉아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미안해. 성호가 좀 예민해서.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투였습니다. 두 아들이 나가고 저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식은 된장찌개, 먹다 만 갈치조림, 아침부터 차린 밥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했어요. 뜨거운 물에 그릇을 헹구면서 저는 내가 무엇을 기대했었나를 생각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상의할게요. 그 말 한마디를 기대했던 건 아닐까요? 그 기대가 너무 순진했던 건지. 며칠 뒤 성진이가 며느리 수연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수연이는 저한테 항상 조심스럽게 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뭔가가 달랐어요. 수연이가 거실로 들어오면서 눈을 한번 쭉 흘었습니다. 마치 이 집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창문을 보고 베란다를 보고 천장을 봤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속이 싸늘해졌습니다. 성진이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어머니 혼자 이 아파트에 계시는 게 제일 걱정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면 어머니도 편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어머니 아파트를 저희한테 주시면 제가 어머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수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모실게요. 밥도 차려드리고 병원도 같이 다니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애들이 나를 걱정하는 건지 아파트를 원하는 건지 그게 구분이 안 됐습니다. 왜 이 말이 솔직하게 들리지 않을까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며느리인데 왜 이 말이 포장지에 쌓인 요구처럼 들릴까요? 저는 한번 생각해 볼게라고만 하고 보냈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가고 나서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나쁘게 생각하는 건가? 성진이가 진심으로 모시겠다는 건데 내가 의심하는 건가? 그런데 마음이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이가 거실을 훑던 그 눈빛이 자꾸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번엔 성호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소파에 앉더니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엄마, 형한테 아파트 주면 절대 안 돼. 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형이 지금 사업 때문에 빚이 있어. 여기저기서 빌린 거 꽤 돼. 3년 전부터야. 엄마 아파트 받으면 담보 잡혀버릴 수도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성진이가 빚이 있다고? 응. 사업이 잘 안 풀리는 거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몰라. 근데 몇 군데서 빌린 건 알아.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을 훑던 눈빛, 성진이가 아파트를 원하는 이유, 그게 나를 모시겠다는 게 아니라 빚을 해결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성호가 돌아가고 나서 저는 조심스럽게 성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성진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너 요즘 사업이 좀 힘드니?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불과 몇 초였는데 그 침묵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더니 성진이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어? 성호지? 성호가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고 다녀? 저는 그냥 들었다고만 했습니다. 성진이가 계속 화를 냈습니다. 엄마, 성호 말 믿지 마. 그 애가 내 사업을 뭘 안다고. 내 코가 석자지만 어떻게든 하고 있어. 그러면서 성호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자기 뒤에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닌다고. 저는 듣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놀이터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겠지 싶었습니다. 엄마가 얼마짜리 아파트에 사는지, 재산이 얼마인지. 그냥 엄마면 좋은 나이. 그러고 얼마 뒤 저는 동네 은행에 적금 이자를 찾으러 갔습니다. 창고 직원분이 통장 정리를 해주시다가 일을 다 끝내고도 자리를 뜨지 않으셨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어머니, 며칠 전에 아드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큰아드님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예금 잔액이랑 계좌수를 여쭤보셨는데 저희가 본인이 아니시면 말씀드릴 수 없다고 해서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가 보내신 건가 해서요. 저는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저한테 말 한마디 없이 은행에 와서 제 통장을 알아보려 했다는 것.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네, 제가 부탁을 했는데 잘못됐나 봐요 라고 둘러댔습니다. 그 직원분 앞에서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아들이 내 돈 알아보러 왔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해야 하는 창피함.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앉아 있었습니다. 버스가 흔들렸고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가 췌장에 혹이 생겼다는 소리에 엄마 걱정보다 통장 잔액 확인을 먼저 한 거구나. 집에 들어와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남편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나 어떻게 해? 남편은 당연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봤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성진이가 빚이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힘들까. 그래도 엄마한테 말 한마디 없었는데 내가 더 먼저 물어봤어야 했나. 그리고 성호는 형 험담을 엄마한테 하고 다니는 건 어떤 마음인가. 둘 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명절이 왔습니다. 저는 설날 전날 밤부터 차례 준비를 혼자 했습니다. 전을 혼자 부치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이랑 함께 부칠 때는 둘이서 어깨가 맞닿아서 부쳤는데 그게 벌써 8년 전 일이 됐구나. 설날 오전 11시에 성진이 가족이 왔습니다. 차례를 지냈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오후 1시쯤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오후에 처가에 가야 해서요. 저는 웃으면서 보냈습니다. 어서 가라고. 조심해서 가라고. 그리고 혼자 식탁을 치웠습니다. 다시 차렸습니다. 오후 3시에 성호 가족이 왔습니다. 들어오면서 성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형 갔어요. 형이 갔다고 하니까 그제야 들어왔습니다. 밥 먹고 2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희 갈게요. 두 가족이 다 가고 저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설날 저녁에 혼자. 이 집에서 설날에 아들 2명이 엄마 밥상 앞에 한 번도 같이 앉지 않았습니다. 차례상 앞에서도 따로, 밥상 앞에서도 따로. 형제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겁니다. 그 가운데 혼자 앉아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됐을까? 아버지가 있었으면 두 아들이 이렇게 됐을까? 아니면 재산이 없었더라면? 그런 생각들이 설거지를 하는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법원 근처에 있는 작은 곳이었는데 거기 선생님이 60대 초반 여성분이셨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도 뭔가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검진 이야기, 밥상 싸움, 성진이 빚 이야기, 은행 이야기, 설날 이야기까지. 한 번도 이렇게 길게 털어놓은 적이 없었는데 다 말하고 나니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요.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아세요? 살아계실 때 재산을 자녀한테 넘겨주신 분들이에요. 넘겨주는 순간부터 어머니는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없어지거든요. 그때부터 자녀들이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제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모처럼.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유언장을 쓰시되 살아계신 동안은 절대 넘기지 마세요. 유언장도 공증을 제대로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언장 내용은 아무한테도 말씀하지 마세요. 공개하는 순간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저는 사무소를 나오면서 한결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아직 유언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얼마를 줘야 할지 아직 결정이 안 서거든요. 공평하게 반반이 맞는 건지, 각자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건지, 생각할수록 복잡합니다. 얼마 뒤 채장 호기 양성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장 큰 문제는 없고 정기적으로 관찰만 하면 된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홀가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막막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면 이 싸움이 더 길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게 얼마나 슬픈 생각인지. 두 아들한테 각각 전화해서 결과를 알렸습니다. 성진이는 다행이다라고 했고 성호도 잘 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다 그 다음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 잘 지내라. 제가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새벽에 혼자 앉아서 이 편지를 씁니다. 30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와서 아이들 재우고 남편이랑 밤에 마루에 앉아서 과자 먹던 그 시절이 생각납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돈이 별로 없어도 내 식구가 이 작은 집에서 오순도순 살던 그때가. 저는 두 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돈이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아느냐고. 아버지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엄마는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으면서 아끼고 아껴서 만든 돈이라고. 너희 학원비 보태고 대학 등록금 내고 결혼식 해주고 그러고 남은 돈이라고. 그 돈이 이제 와서 형제 싸움의 씨앗이 됐다는 게 나는 너무 슬프다고. 아버지가 이걸 보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느냐고. 여러분, 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연 다 들으셨나요? 재산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 성진이도 성호도 그냥 평범한 아들이었을 겁니다. 명절에 오고 어버이날에 오고 용돈도 드리고. 그런데 4억이라는 숫자가 밥상 위에 놓이는 순간 사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두 아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에 가깝습니다. 박말순 어머니께 직접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거 없습니다. 정리하고 싶으셨던 마음 당연하셨습니다. 아프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하게 하십시오. 유언장을 쓰세요. 혼자 조용히 변호사 공증 받으셔서. 그리고 두 아들한테 똑같이 말씀하십시오.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없다. 엄마 가고 나서 공평하게 나눈다. 그 한마디가 가장 공정하고 가장 명확한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그 4억 어머니 노후를 위해 쓰십시오. 좋은 병원 다니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가고 싶었던 곳 여행도 가십시오. 어머니가 평생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한 끼 제대로 못 드시면서 모은 돈입니다. 그 돈은 자식 싸움의 원인이 되기 전에 어머니 행복의 씨앗이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돈이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을 바꿔놓는 겁니다. 그게 이 사연이 우리한테 주는 가장 무서운 경고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